아프리카의 한 마을. 누군가가 파놓은 우물로 인해 아이들이 설사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비소와 오염, 실패한 시설들. 그런데 똑같은 땅에 한국의 한 여성이 만든 우물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1장. 그녀의 이름으로 시작된 우물 500호. 11년 전 처음 차드의 붉은 흙을 밟았을 때 저는 맨발로 뜨거운 모래를 걸어야 했습니다. 희망의샘 파견단의 막내였던 제가 맡은 임무는 단순했죠. 분단 마을에서 첫 번째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500번째 우물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첫날 밤, 천막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기침 소리와 어머니들의 한숨이었습니다. 물을 길러가려면 하루에 14km를 걸어야 했죠. 왕복 7km씩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정오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져오는 물도 탁하고 비린내가 났어요. 제가 그 물을 처음 마셨을 때 목구멍으로 모래가 넘어가는 듯한 느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건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토양 조사를 마치고 지역 주민들과 수없이 회의를 거듭한 후였죠. 정성우 지부장님은 성급하게 시작하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과거에 다른 단체들이 파놓고 간 우물들이 모두 실패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소에 오염되거나 인분이 유입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우물들 말입니다. 드디어 시추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마을 전체가 모여들었습니다. 카바 부족장을 비롯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물 주변에 둘러섰죠. 15m, 20m, 25m. 점점 깊어져 가는데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5m를 지나서야 비로소 진흙 속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어요. 그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고 정화시설을 갖춘 첫 번째 우물이 완성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나온 첫 물을 마을 아이들이 마시던 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정성우 지부장님으로부터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분단 마을의 500번째 우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와 함께 말이죠. 후원자분들께서 제 이름으로 마지막 우물을 완성해 주신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1년 전 그 맨 땅에서 시작된 첫 우물이 이제 500번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단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12개 마을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후원자분들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신 분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차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500번째 우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1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완성된 기적이었죠. 왜 다른 단체는 실패했나? 차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마주친 건 실패한 우물들이었습니다. 분단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방치된 시설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녹슨 펌프와 막힌 파이프, 그리고 흙으로 메워진 우물들이 이곳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바 부족장님이 저를 안내하며 하나씩 설명해 주셨죠. 3년 전 어느 유럽 단체가 파놓은 우물은 비소 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해를 끼친 셈이었거든요. 또 다른 우물은 인분이 스며들어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할 때 화장실과의 거리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결과였죠. 게다가 우기 때마다 빗물이 흘러들어와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그 우물을 막아버렸고 시설비로 투입된 수천만 원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버린 거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5년 전에 설치된 전기 펌프였습니다. 우물 자체는 양질의 지하수를 찾아서 성공적이었는데 펌프가 고장난 후 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부품을 구하려면 수도까지 가야 했고 기술자를 부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정성우 지부장님과 함께 이런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빨리 파고 떠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었어요. 언론에 보고할 성과가 급했고 예산 집행 기한에 쫓겼던 거죠. 하지만 우물은 파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희망의 샘은 달랐습니다. 첫 우물을 파기 전에 3개월 동안 철저한 토양 조사를 실시했어요. 지질학자를 초청해서 지하 수맥을 정확히 파악했고 수질 검사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화장실과 축사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고 빗물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배수 시설도 함께 설계했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우물 위치를 정할 때도 마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분들이 어디에 물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펌프 관리 방법을 가르쳤고 여성들에게는 정수 필터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태양광 펌프를 선택한 것도 신중한 결정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특성상 태양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설계했죠. 첫 번째 우물이 성공하자 인근 마을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어요. 한 우물씩 차근차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11년이 지나니 500개의 우물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터진 생명의 샘, 마을이 숨 쉰다. 분담 마을에서 35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추기 끝에서 솟구쳐 오르는 맑은 물줄기를 보는 순간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호했고 어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물을 마신 건 리아라는 12살 소녀였습니다. 리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km를 걸어서 물을 길어오던 아이였어요. 작은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 마시는 리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는 계속해서 물맛을 음미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리아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그동안 흙탕물과 비린내 나는 물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카바 부족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물이 완성된 후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물을 길러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새벽마다 긴 줄을 이어 마을을 떠났다면 이제는 우물 주변이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을 길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변화가 눈에 띄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물을 길러가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놀 시간이 생겼습니다. 리아 같은 아이들은 오후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우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를 가득 메웠죠. 그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가축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염소와 양들이 더 이상 먼 거리를 걸어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물 주변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큰 통을 설치해서 가축들도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가축들이 더 건강해졌고 우유와 고기의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여성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루 중 절반을 물길러 가는 데 써야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여성들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어떤 여성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리아의 어머니인 파티마 씨는 특히 감격해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새벽부터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니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우물 주변으로 작은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예상치 못한 변화였어요. 물을 길러온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이곳에 깨끗한 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밤이 되면 우물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이나 작은 등불을 켜고 모인 사람들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젊은 남녀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수줍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물이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던 거죠. 무너진 학교 위에 세운 소망학교. 분단마을의 옛 학교는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비가 오면 교실 바닥이 진흙탕이 되었고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칠판은 너무 낡아서 글씨를 쓸 수도 없었고 책상과 의자는 부서져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로이 군수님이 저희를 그 학교로 안내해 주시면서 한숨을 쉬셨죠. 정부 예산으로는 도저히 새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지는 달랐습니다. 카바 부족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회의를 열었는데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새 학교를 짓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비록 돈은 없지만 노동력과 재료는 마을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벽돌 만들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남성들이 진흙을 파고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개씩 손으로 빚어서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여성들은 물을 나르고 재료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벽돌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바르크 교육 담당자가 건축 기술을 지도해 주셨어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벽을 쌓고 지붕을 얻는 모든 과정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어요. 특히 젊은 남성들이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서 나중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염소 모금 운동이었어요. 마을의 모든 가정이 염소 한 마리씩을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어린 염소라도, 형편이 나은 집에서는 좋은 염소를 내놓았죠. 총 80마리의 염소가 모였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지붕재와 창문, 문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성우 지부장님과 저는 한국에서 책걸상과 칠판, 교과서를 준비했어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희망의샘 후원자분들도 연필과 공책, 가방 등을 보내주셨죠. 학교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우물 완공 후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3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갖춘 학교를 짓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벽돌 하나하나에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고 지붕의 모든 기와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교가 완성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새하얀 벽면과 빨간 지붕, 그리고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교실을 보면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리아는 새 책상에 앉아서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며 감격해했습니다. 교사 3명도 배정되었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온 젊은 선생님들이었는데 이들 역시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르크 교육 담당자가 교과 과정을 정리해 주셨고 아랍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기초 수학을 가르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개교식 날 380명의 아이들이 등록했습니다. 분단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학비는 염소 1마리나 수확물 1자루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교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새 가방을 메고 새 공책에 글을 쓰는 모습, 선생님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11년 전 맨 땅에서 시작한 우물 하나가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까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종교를 넘은 축제, 공동체가 되다. 분단마을은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희망의샘은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종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카바 부족장님이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생명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알라도 예수도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종교를 넘어선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물과 학교가 완성된 후 열린 개통식은 정말 특별한 행사였어요. 마을의 이맘이 이슬람 기도를 올리고 바르크 교육 담당자가 기독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두 종교의 지도자가 함께 우물에서 첫 물을 떠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축제는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통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축하했죠. 무슬림 여성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과 기독교 신자들이 가져온 빵이 한 상에 올려져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8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저희의 행동을 보고 감동받아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종교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개종을 결정한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11년 동안 한결같이 마을을 도와준 진정성에 감동받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종교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을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리아의 어머니인 파티마 씨는 딸의 미래를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종하지 않은 분들과의 관계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카바 부족장님을 비롯한 무슬림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저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종교적 강요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을 높이 평가해 주신 거죠. 엘로이 군수님도 이런 화합의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받으셨습니다. 차드 전체가 종교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 마을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는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지은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새로 지어진 소망학교에서는 무슬림 아이들과 기독교 아이들이 함께 공부했어요. 종교 시간에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리아 같은 아이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남기고 떠나지 않는다 유지 시스템의 힘. 다른 단체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설치 후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한 후 바로 떠나버리니까 고장이 나도 고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 희망의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완성한 직후부터 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마을의 청년 대표 3명, 여성 대표 2명, 그리고 교사 1명으로 총 6명의 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태양광 펌프의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수리 방법까지 모든 걸 가르쳤죠. 정성우 지부장님이 직접 기술 교육을 담당하셨습니다. 태양광 패널 청소 방법, 배터리 관리 요령, 펌프 필터 교체 방법 등을 하나하나 실습으로 익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마을 청년들도 몇 달 후에는 웬만한 고장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요금제 도입이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면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물 사용료를 받기로 했어요. 한 가정당 월 100프랑, 우리 돈으로 200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펌프 부품 교체비와 관리위원들의 활동비를 충당했죠. 처음에는 요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카바 부족장님이 나서서 설득해 주셨어요. 우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죠. 실제로 요금제가 도입된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돈을 내고 쓰는 물이니까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우물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의식도 생겼어요. 아이들도 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서 우물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펌프 작동 시간, 물 사용량, 수질 상태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해결했어요. 간단한 수리는 마을에서 직접 하고 복잡한 문제는 저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우물이 고장났을 때 분단 마을의 관리위원들이 수리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이제는 다른 마을의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성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 사용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들에게 위생 교육을 하고 우물 주변 청소를 담당했어요. 특히 파티마 씨 같은 분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학교 관리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학부모회를 조직해서 교실 청소, 책걸상 관리, 교과서 정리 등을 분담했어요. 교사들의 월급도 마을에서 직접 지급했는데 현금 대신 쌀이나 염소 등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5년 후 다시 분단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첫 번째 우물이 여전히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었고 학교도 처음 지었을 때와 똑같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 의식을 갖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0개 우물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부른다. 새학기를 앞두고 소망학교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등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80명의 아이들이 등록했는데 이는 분단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12개 마을에서 몰려든 결과였어요. 3개의 교실로는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르크 교육 담당자와 함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실을 늘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2부제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오후에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선생님 3명으로는 부족해서 마을의 젊은 청년들 중에서 보조교사를 선발했습니다. 중학교까지 마친 청년 5명이 자원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어요. 비록 정식 교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학비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현금으로 낼 수 없는 가정은 염소 1마리나 수확물 1자루로 대신할 수 있게 했어요. 어떤 집에서는 닭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참여한다는 의미였거든요. 리아는 이제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1년 전 물을 길러 7km를 걸어 다니던 그 소녀가 이제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개학 첫날, 아이들이 새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380명의 아이들이 각자 다른 색깔의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가방들이었는데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살려 다양한 색깔로 준비해 주신 후원자분들의 세심함에 감사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책상에 앉아서 새 공책을 펴고 연필을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자 아이들이 일제히 따라 쓰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업 내용도 실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랍어와 프랑스어는 기본이고 기초 수학과 과학도 가르쳤어요. 특히 농업과 목축업에 필요한 실용 지식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였죠. 점심시간에는 우물가에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1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며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배운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간단한 계산을 도와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엘로이 군수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자라서 차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단순히 학교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이 아닌 사람에서 시작된다.
500번째 우물에 새겨진 명패를 받아든 순간 11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하윤의 이름으로라고 새겨진 그 작은 동판 위에는 제 이름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성우 지부장님이 전해주신 후원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11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후원해주신 분들, 아이들 용돈을 모아서 보내준 초등학생들, 생활비를 아껴서 기부해주신 어르신들까지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500개의 우물과 6개의 학교가 된 거였습니다. 리아가 이제 18살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1년 전 물을 길러 7km를 걸어 다니던 그 소녀가 이제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니 말입니다. 리아가 제게 보낸 편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어요. 하윤 언니가 처음 우리 마을에 와서 흙탕물을 마셨을 때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자신도 울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아이들이 모두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신도 언니처럼 다른 마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카바 부족장님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마을에 찾아온 기적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었어요. 11년 동안 수없이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마른 땅만 나올 때, 학교를 짓다가 비에 무너져 내릴 때, 질병으로 주민들이 고생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희망과 인내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에서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결심과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들이 매달 보내준 작은 정성,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구워낸 벽돌, 아이들이 흘린 공부하는 땀방울까지 모든 것이 기적의 재료였던 거죠.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51번째 우물을 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단 마을의 성공 사례가 차드 전역에 알려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마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출발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리아를 비롯한 소망학교 졸업생들, 우물관리위원회 멤버들, 그리고 카바 부족장님까지 1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뒤돌아본 분단 마을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까지. 11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 땅이 이제는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을로 향하는 길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51번째 우물도, 그 다음 우물도, 그리고 언젠가는 1000번째 우물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희망의 샘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누군가의 마음이 모여 만든,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희망의 샘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